네, 경제연구원장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재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히 식료품 물가 국제 비교와 구조적인 고물가 요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 속도는 줄었지만 팬데믹 이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전반적인 물가의 수준 자체는 크게 높아져 있고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중간 그림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밑에서 두 번째 검정색 선입니다. 2021년 이후 최근까지 약 16%가량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458개 품목을 가중 평균한 지수입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품목의 가격이 같은 속도로 상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품목의 가격은 평균보다 더 빠르게, 어떤 품목은 더 느리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일 위에 파란 선을 보시면 식료품 물가가 훨씬 빠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즉 이제 업앤다운도 크지만 그걸 차치하고 전반적인 기울기만 보더라도 빠르게 상승해 왔는데요. 따라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식료품 물가에는 그러니까 소위 신선식품 더하기 가공식품.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식품은 그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만? 신선식품이 있고 그 신선식품이 가공식품에 원재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개를 보시면 두 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러한 상황은 또 소득 계층 간 인플레이션 불평등을 발생시키는데요. 그 이유는 고소득층의 경우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 같은 필수재의 비중이 작은 반면에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식료품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 그래프가 실제로 그러한 물가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내에서 안에서 물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뭐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료품 물가가 빠르게 상승해 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외국에 비해 뭐 식료품 물가 수준이 낮다면 또는 감내할 만하다면 그래도 아직 괜찮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 비교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평균적인 물가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세부 품목별로 보면 어떤 품목은 OECD 평균에 비해 높고 어떤 품목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지수를 활용해 비교해 보았는데 아래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식료품의 경우 뭐 세 가지 중에 어떤 지수를 보더라도 OECD 평균의 1.5배 정도 되어서 가격 차이가 꽤 큰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그래프가 식료품을 보여주는데 가로축은 1인당 GDP 즉 이제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이제 소득이 되겠습니다. 세로축은 식료품 물가가 되는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아도 식료품 부담이 유난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사과, 감자,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특히 물가가 높습니다. 즉 이제 다른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소비자가 과일, 채소, 육류 등의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이 가공식품의 원재료도 되기 때문에 가공식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 1페이지에 그 누적 물가 상승률 여기에 그 그림을 제가 보면 이게 확 차이가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생활 물가보다 식료품 물가가 확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22년부터예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문제라든가 또 그러니까 그 확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22년 중하반기에는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그게 아마 중간 치솟은 게 여름철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변동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떨어졌어요 연말에.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간 거는 아마 여름이 아닌 변동이 적은 시기인 것 같고 올라간 건 여름철 뭐 태풍 뭐 이런 요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쭉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 신선식품의 그 변동폭 더하기 가공식품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때부터 많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그 신선식품 자체도 여러 가지 신선식품은 이제 그래프상 치는 거고 원료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또 유통구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하여튼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진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신선식품에 영향이 클 거고 네, 맞습니다. 전체 평균치로 더 벌어진 거는 가공식품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왜 식품만 이러냐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식품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냐. 네, 그거의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시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이러한 이제 뭐 식료품 물가 문제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생겼다가 없어지거나 그런 단기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식료품 가격이 다른 품목 대비 빠르게 상승해 왔고 또 그리고 주요국가의 가격 격차 또한 구조적으로 지금 지속 내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그러하냐? 여러 이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선행 분석 등을 종합해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 비용 상승입니다. 중간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소비자 가격이 농가 판매 가격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통 비용률이 98년에 약 40%에서 2023년 약 50%로 10% 포인트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유통 비용 상승에는 그동안 인건비나 임대료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 재고 노력 등도 포함된 것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경작 면적이 작은 편이고 영농이 영세해서 생산성이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가 고령화 속도, 기후 변화, 그다음에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면 생산성 재고 측면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는데 이를 이제 또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을 통한 채소 과일의 공급 비중이 미국이나 유로 지역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급 채널 다양화를 통한 가격 안정 그리고 품종 다양성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이제 농산물 수입을 얼마나 할지 또는 수입 확대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더라도 그 폭을 얼마나 할지는 여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농가 손실 그리고 식량 안보와 더불어서 소비자의 생계비 부담 안정도 균형적으로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봐왔던 추세 그리고 농가 가구 고령화,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부담은 지속되거나 심지어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되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통구조 효율화, 생산선 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입 등을 통한 공급 채널 다변화와 같은 구조적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뭐 온갖 요인이 있겠죠. 수입 규제라든지 농업 보호 정책이나 아니면 뭐 농지의 소규모 영세농의 문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만약에 그냥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대책을 논의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1페이지에 누적 물가 상승률이 계속 눈이 가는데 23년 대충 보니까 22년 12월이 지나고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확 벌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부처 보고할 때도 한번 감안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사과값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배값이 올라서 예를 들면 뭐 그래서 그때 농산장관 얘기는 아마 그 대체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오르면 이쪽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바나나는 왜 오르냐고. 제가 그때 물어봤잖아요. 바나나는 왜 오르냐? 바나나는 수입 규제 품목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대체 수요가 확 늘어난다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공급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게 바나나인데
바나나 값은 왜 오르냐 도대체? 왜 오르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과일 수입하려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수입할 때도 예, 가격을 그러면 높였습니다. 필리핀에서 바나나 수출할 때 일본에는 500원에 팔고 한국엔 700원 팔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지. 근데 대통령님 이 저기 23년 12월부터 요 시점은 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수입 유통 구조도 들여다 보고는 있는데요. 환율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지금 발표는 개방도가 되게 낮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수입 많이 하는 나라 없거든요, 실은. 그런데 그 수입을 할 때 요 영향을 받는 게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환율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사과가 그렇다고 이렇게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환율이 그러니까 밀 같은 경우. 근데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예. 이거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되는 건 예. 아닌데 정부 통제 역량의 상실이에요.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물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담합 가능성도 높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대부분 독과점하고 있지 않아요? 특정 몇 개 가공식품 회사도 그렇고 식품. 유통 회사도 그렇고 네. 몇 군데서 독점을 하고 있어서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예. 정부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 예. 정부 눈치를 보잖아요. 예. 시장과 정부는 서로 기란 관계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관심을 안 가져버린다든지 네. 통제를 안 한다고 확신이 든다든지 이러면 그 마음대로 막 올려버리죠. 독점 과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OECD 국가들보다 1.5배가 높다고 하는 거 이거 이해할 수가 없고 그중에 특히 식료품, 생활용품 이 가격만 유난히 또 높아요. 그거 이상하죠. 왜 식품만 이렇게 높냐? 식료품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제대로 통제라면 좀 그렇고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좀 개입하면 상당 정도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대통령 말씀 그 무슨 뜻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할당 관세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수입을 해올 때 예를 들면 이게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는지를 끝까지 사실 추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그 소비자 가격 인하로까지 할당 관세 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챙기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바나나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 그건데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한국은 사과값이 올라서 배값도 올라서 토마토도 올라서 바나나도 오르겠네. 예. 그러면 필리핀에서 예를 들면 한국 수입상한테는 700원, 200원 더 받아야지. 그러면 나 일본 사람이야? 그러고 하면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예. 양쪽에. 그건 결국은 그 수입하는 업자가 너 왜 일본 수입업체한테 500원을 팔면서 우리한테 700원 받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 말이 되냐고 그게. 이게 결국은 약간의 담합 요소가 있지 않냐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근에 식품 가격이 다 한꺼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단속 해본다고 그러고 막 했는데 잠깐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마저 좀 보고는 들어보는데 저는 관점 자체가 만약에 그냥 분석해가지고 뭐 운명이지 어쩔 수 없지라고 할 게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정부의 통제 개입 조절 기능이 약화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대통령 이어서 다음에 공정위가 가공식품 그 시장 구조 분석 그래요? 말씀하신 네, 포인트가 바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예. 법제처장입니다. 그 관련해서 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물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의 주된 원인이 지금 과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고 그 중에서도 쉽게 물을 수 있는 딸기, 토마토,
연시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봄 과일이었습니다. 봄, 여름 과일이었는데 지금 겨울 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름에는 이게 쉽게 무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취급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겨울로 가서 이게 연료비가 반영이 돼서 굉장히 높은데 봄에 딸기가 유통될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이 아니고 조금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시장들이 많이 열려야지 이게 봄에도 딸기를 그리고 싸게 먹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연시나 토마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장님이 봄 연구한 게 아니라 딸기 연구를. 개인적으로 제가 가라시장 밑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집이 그 근처에 있죠. 진실이 있죠. 말씀드리면 그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파머스 마켓이 매주 주말에 열립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상품 가치 떨어지는 모양 없는 과일들을 갖고 나와서 비교적 높은 값으로 파는데 시민들도 많이 호응을 해줍니다. 네, 다음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예, 대통령 지금 이제 저희들 보고가 아마 지금 한권에서 보고한 걸 또 이렇게 이어서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2% 내외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저 한권의 보고처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같은 경우는 이게 5년간 한 25% 정도 올랐고 2%인데도 거기 보시면 이게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 이제 지출하는 식료품 이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앞쪽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8월에도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2%를 하지만 4.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4%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를 하는 게 이 서민들 계층한테는 안 맞다는 거죠. 이 4%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 그래서 서민들 가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고 아마 9월 달에도 지금 저희들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좀 줄어드는 이유가 정부가 지원해줘서 그런 겁니다. 지원해줘서 이게 좀 떨어지는 걸로 예측은 되는데요. 그 지원하지 않으면은 4%이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다. 그럼 왜 이러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이제 농축수산물이 그 한국의 그 뭐 신토불이하는 그런 관념에다가 기후 변화 때문에 노지에서 신선 제품 뭐 상추 뭐 배추 이게 안 됩니다. 고냉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부 장관님이나 해수부 장관님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스마트팜에서 이걸 빨리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4%가 아니고 6%, 7%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선제적으로 그 뭐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온도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그 산업화 시기 비교해서 1.5도, 그다음 2도까지 많이 올라간다 하면 노지에서는 거의 생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같은 경우도 바다에서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양식이 안 됩니다. 바다에서는. 그래서 이걸 빨리 그 스마트 양식으로 해서 이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7쪽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에 대책하는 게 이게 다 정부의 지원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21대 그 수석 대비해서 성수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최대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할인 지원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이게 할인되는 거죠. 이 가격이 낮아서 생산성이 높아져서 할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지원 때문에 50% 성수품도 50% 할인이 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모바일 상품권도 할인해주고 그다음에 선물 세트도 할인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할당 관세 때문에 또 이게 할인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은 가격이 비싼데 할당 저희들 관세를 0세율로 거의 0으로 해주기 때문에 40종의 할당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농림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할당 관세를 0으로 낮춰줌으로 인해서 이게 그 가공식품이라든지 농축수산물이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 이거 다시 백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가공업체들이나 이런 수입업자들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그 이 불공정 행위라든지 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등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결국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부의 노력 때문에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서 어쨌거나 이 추석 기간 동안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더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식비, 에너지, 교통비,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서 재정에서 지원을 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농축수산물이든 그 서민에 대한 부분은 이게 생산성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수입을 통해서 이 가격을 낮추는 거라든지 또는 유통구조 개선은 이게 근본적으로 따르지 않고는 재정에서 지원을 해서 낮추지 않으면 결코 낮아지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그다음 관세를 받을 걸 안 받고 해서 낮추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농림부 장관님 또 해수부 장관님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유통구조를 개선하거나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낮아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까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위가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위는 주로 이제 식품 원재료하고 가공식품 물가 중심으로 해서 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좀 분석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국내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요 가공식품이나 원재료 산업이 시장 구조 자체가 시장 집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집중도가 높고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중요한 주로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품목이 빵, 라면, 밀가루, 설탕 이 부문을 중심으로 시장 구조 현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에 가까운 전방 산업인 빵이나 라면은 원재료 가격 결정 구조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과점적인 구조 속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가격 담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그 가격 담합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산업인 아까 제가 원재료죠. 밀가루나 설탕은 과점 구조, 관세 체계 하에서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빵 시장이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빵 시장에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독과점적인 구조가 이 제빵 회사들의 어떤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제빵 계열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빵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높은가 이런 분석들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빵 가격과 해외 빵 가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는 주로 빵을 디저트나 아니면 주식보다는 좀 디저트 아니면 가끔씩 먹는 좀 고급 소비로 이제 하기 때문에 국내 빵들은 좀 고가 빵들 위주의 소비가 이루어지고요. 해외에는 이제 빵이 주식일 때는 좀 저가 빵들이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빵 같이 여러 대표적인 빵을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정적 시장 구조의 문제가 또 있고 유통 과정에서 임대료라든지 광고비, 과도한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어떤 가맹 사업의 특성 이런 것도 이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소비재로서의 빵 산업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낮았어요. 그러면 이 높은 빵 경우로 과연 어디가 이익을 얻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밀가루나 설탕,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이 이제 빵의 주 원료인데요. 이 주 원료 산업의 시장 구조가 마찬가지로 독과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시장이 그 나름대로의 제도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 특성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착이 된 특성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좀 재고를 해보고 개선할 방안을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라면 시장을 보시면요. 라면 시장도 4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95% 이상의 아주 독과점적인 구조를 조금 추격해서 속도를 내줍시다.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이고 라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비교적 이제 위아래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는 뭐 가격 경직성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밀가루와 설탕인데요. 밀가루는 마찬가지로 3개 기업이 70% 이상을 이제 차지하는 과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상승률에 비해서 판매 가격 인상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판매 가격이 인상되니까 또 마진율도 개선되는 것으로 봤을 때 판매 가격 인상이 뭔가 초과 이윤을 목적으로 한 가격 인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좀 주목했던 것은 수입 가격과 국내 가격의 격차입니다. 근데 수입 가격과 국내 가격의 격차가 예를 들어서 대한제분 같은 회사는 230,000원 톤당 230,000원, 그러니까 23만 원이죠. 톤당 23만 원에서 최근 4년 동안 올해는 33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설탕 시장인데요. 3개 기업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고요. 여기서 설탕 시장은 주로 이제 정제당 시장입니다. 원당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데 설탕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내수 설탕 시장에서 높은 마진율을 실현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설탕 시장과 밀가루 시장이 그 산업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런 산업은 사실 영업이익률이 평균보다 좀 낮아야 되는데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설탕 산업도 수입 가격과 격차가 국내 원 격차가 31만 원에서 톤당 42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도 3분의 1이 최근 4년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독과점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담합이라든지 두 시장 다 그런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제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높은 국제 가격과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지금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0% 높은 관. 그러니까 10만 톤까지는 수입을 아주 낮은 관세율에 0%에서 5%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서 수입하는데 10만 톤을 넘어서면 30%의 관세를 물립니다. 10만 톤은 전체 시장의 7%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정위는 이런 가공식품 등 국민 생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민생 밀접 품목에서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경쟁을 가로막는 행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부분에서는 직권 조사를 강력하게 해서 엄중하게 감시할 예정이고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경제 분석을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좀 해서 시장 구조, 거래 구조, 뭐 할당 관세 같은 어떤 무역 제도의 어떤 정책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오래 지속되는 어떤 시장 구조나 거래 구조 이런 것들은 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설탕 가격 담합 사건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번 달 10월 중에 최종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이고 최근에 또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건도 조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최종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란 가격 역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지금 조사 진행 중이고요.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밀가루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이 너무 차이가 최근 4년 동안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밀가루 산업은 그 밀을 수입해서 밀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예. 밀가루 자체를 수입하는 게 아니고요? 밀가루도 만들고요. 밀을 수입하는 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 이상. 국내 밀가루 제조 회사가 독점화돼 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밀가루 자체를 수입하는 건 어려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네. 지금 수입 가격과의 격차가 지금 이렇게 나는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떤 무역 장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없는 서민들 식품 가격을 올려가지고 뭔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게 만약에 있다면 네. 과거에 담합 사례들이 있습니다. 밀가루 시장, 설탕 시장 전부 다 과거에 담합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제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네. 공정거래의 역할이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기업들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러긴 한데 독과점 기업들에 대해서 강제 분할